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잖아. 지금 당장? 서 과장, 내가 무릎까지 꿇으라고 하는 거야. 고객들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보여줘야겠어? 이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반찬통을 든 채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노진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75이 되었지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년 늦가을 마포의 한 은행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는데 그날따라 며느리가 일하는 은행에 들를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며느리 다연이가 혼자 아이를 돌보느라 고생한다기에 반찬이라도 좀 갖다 주려고 했던 거지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니 대기표를 뽑는 기계 앞에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데 창구 쪽에서 심상치 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업무상 대화려니 했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니 급기야 고함 소리로 변했습니다. 서다연 과장, 지금 뭐 하는 거야? 계좌번호 하나 제대로 입력 못해서 고객을 10분이나 기다리게 했다고. 목소리의 주인공은 넥타이를 딱 매고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명찰을 보니 한기문 지점장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건 제 며느리 다연이었습니다. 다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제가 실수를? 실수? 이게 실수로 끝날 일이야? 너 같은 애가 어떻게 과장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네. 집에서 애나 제대로 키우고 있기는 한 거야?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업무상 질책이라면 모르겠는데 가정사까지 들먹이며 모욕을 주는 건 도가 지나쳤습니다. 게다가 은행 안에는 적어도 20명은 넘는 고객들이 있었고 다들 숨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남편도 없이 혼자 애 키운다고 불쌍한 척하면서 일은 이 모양이야? 동정표로 들어온 거 아니야?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다연이가 얼마나 성실한 아이인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고생하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 도시락 싸주고 출근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면 아이 학원 데리러 가고, 그런 며느리에게 저런 말을 하다니요. 지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말로만 사과하지 말고 진짜 미안하면 무릎 꿇고 사과해. 여기 계신 고객님들께도 나한테도. 그 순간 은행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몇몇 고객들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연이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 아이는 꾹 참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팔짱을 낀 채 거만하게 내려다보고 있었고요. 빨리 안 해? 고객들 다 기다리잖아. 다연이가 천천히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찬통을 의자에 내려놓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여긴 학교가 아니라 직장입니다. 어른이 어른에게, 그것도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무릎을 꿇으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기문 지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르신, 이건 저희 내부 문제입니다. 참견하지 마시고. 내부 문제요? 여기 이렇게 많은 고객들이 다 보고 있는데 무슨 내부 문제입니까? 게다가 직원 한 분이 실수했다고 인격 모독까지 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다연이 옆에 서자 다연이가 깜짝 놀라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버님? 그제야 지점장도 눈치를 챘는지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만한 태도는 그대로였습니다. 아, 가족분이셨군요. 그래도 이건 회사 일이니까 가족이 나설 일은 아니죠? 서 과장이 실수한 건 사실이고
실수했으면 지적하고 개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무릎을 꿇어야 하죠? 더구나 가정사까지 들먹이며 모욕을 주는 건 명백한 인격 모독이고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주변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너무했어? 저게 무슨 지점장이야? 같은 말들이 들렸습니다. 한기문 지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르신, 저희 은행 운영 방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실 권한은 없으십니다. 고객님이시라면 예의를 지켜주시고. 예의요? 지금 누가 예의를 안 지키고 있는 겁니까? 직원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무릎까지 꿇으라고 하는 게 예의입니까? 그때 부지점장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명찰에 최서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중재를? 아니요, 부지점장님도 계속 지켜보고 계셨지 않습니까? 왜 지금에서야 나서시는 거죠? 최서윤 부지점장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지만 지점장 눈치를 보느라 나서지 못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다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 과장님,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필요 없습니다. 다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제가 실수한 건 맞으니까?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그게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는 되지 않아요. 한기문 지점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 참! 어르신, 며느리 편드시는 건 알겠는데 이건 엄연히 업무상 문제입니다. 계좌번호 잘못 입력해서 고객 한 분이 10분이나 기다리셨다고요. 그 고객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아십니까? 그럼 그 고객님께 정중히 사과하면 되는 거죠? 왜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그리고 남편도 없이 혼자 애 키운다느니, 동정표로 들어왔다느니 하는 말은 업무와 무슨 상관입니까? 주변 고객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몇몇은 대놓고 지점장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지점장 진짜 너무하네. 직원을 저렇게 대하면 되나? 녹음이라도 해둬야겠다. 한기문 지점장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이 이상 소란을 피우시면 경비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비요? 좋습니다. 부르십시오. 그럼 저도 노동청에 신고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아시죠? 공개적인 모욕과 인격 모독, 그리고 부당한 지시. 다 녹음도 되어 있고 증인도 이렇게 많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몇몇 고객들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한기문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더 낡은 체크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제가 은행에 온 김에 잔액 조회 좀 하려고 했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한기문 지점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은행 고객이니까요. 벌써 30년째 거래하고 있죠? 그동안 이 은행이 참 친절하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실망이 크네요. 저는 다현이에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서 과장님, 잔액 조회 좀 해주시겠어요? 다현이가 당황하며 저를 봤습니다. 아버님, 지금 괜찮아요. 해보세요. 다현이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다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아버님,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다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103억 7천만 원. 은행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기문 지점장의 입이 떡 벌어졌고 최서윤 부지점장은 눈을 비비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게 정기예금으로 10년째 묶여있는 돈입니다.
만기가 내년인데 오늘 이 은행 서비스가 이 모양이니 다른 은행으로 옮길까 생각 중입니다. 한기문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행에서 100억대 VIP 고객이 뭘 의미하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장기 예치 고객이 이탈한다는 건 지점 성과에 치명적인 타격이었죠? 아! 어르신, 그건 아까는 며느리한테 무릎 꿇으라고 하셨죠? 진정성 있는 사과가 뭔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주변 고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와, 대박이라고 속삭였고 또 누군가는 저 지점장 이제 망했네라고 말했습니다. 한기문 지점장이 급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르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과했던 것 같네요. 서 과장, 내가 좀 심했다. 미안하네.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나 형식적이었습니다. 진정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사과입니까? 아까 그렇게 당당하게 무릎 꿇으라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요?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서 과장님께 제대로 된 사과를 하세요. 무릎은 꿇지 마시고요. 저는 그런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 대신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한기문 지점장의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하지만 100억대 고객 앞에서 더 이상 오만하게 굴 수는 없었겠죠? 최서윤 부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일단 사과를. 한기문 지점장이 마지못해 다연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 과장, 미안하네. 내가 좀 심했어? 더 크게 말씀하세요. 아까처럼 크게요. 다들 못 들으시잖아요. 한기문 지점장이 이를 악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다연 과장님, 제가 감정적으로 대했습니다.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가정사를 들먹인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셔야죠. 한기문 지점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상황을 언급한 것도 사과드립니다.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다연이는 당황한 채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한기문 지점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점장님, 직원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특히 서 과장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회사의 자산입니다.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그리고 주변 고객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불편하셨을 겁니다. 은행에 오셨다가 이런 광경을 보시게 되어서요. 하지만 침묵하는 것도 때로는 동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모른 척하면 그런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몇몇 고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아까부터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남성 고객이 덧붙였습니다. 직원을 저렇게 대하는 은행이라니 실망입니다. 한기문 지점장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최서윤 부지점장이 나서서 수습하려 했습니다. 고객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서 과장님, 괜찮으세요? 다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평소에 지점장님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마 그동안 한기문 지점장의 갑질에 시달렸던 모양입니다. 저는 한기문 지점장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서 과장님께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본점에도 이 일을 알리겠습니다. 한기문 지점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러실 필요까지는 필요 있습니다. 은행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직원들을 이렇게 대하는 은행을 어떻게 믿고 돈을 맡기겠습니까? 저는 다현이에게 반찬통을 건넸습니다. 오늘 이것 주려고 왔었어요. 김치하고 나물 몇 가지 담았으니 민호 아버지 올 때까지 잘 먹어요. 다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반찬통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울지 말아요. 당당하게 일하세요.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그게 모욕받을 이유는 되지 않으니까.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은행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고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어르신 멋있으세요? 라고 외쳤고 또 누군가는 그런 시아버지 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며 가을 햇살을 맞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75살,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사실 저도 젊을 때는 그랬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뎠죠?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그때 참았던 게 후회됩니다. 좀 더 당당했어야 했는데, 좀 더 맞서 싸웠어야 했는데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참지 않았습니다. 제 며느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직원들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낸 겁니다. 침묵은 때로 공범이 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화가 울렸습니다. 다현이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괜찮으실까요? 쟤 때문에? 무슨 소리야? 내가 한 일인데. 그리고 괜찮아? 저 지점장도 이제 정신 차렸을 거야.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전 정말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 부당한 일에는 맞서야 해. 혼자 힘들면 도움을 청하고. 알았지? 네, 아버님.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일이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그 은행에서만큼은 더 이상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를 말입니다. 은행을 나온 뒤 집으로 돌아와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다현이가 아니라 낯선 번호였죠?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노진 고객님. 저는 한국은행 마포지점 부지점장 최서윤입니다. 아까 저희 은행에서 있었던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예치금을 옮긴다고 한 말 때문에 다급해진 모양이더군요. 아, 부지점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고객님, 오늘 저희 지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글쎄요, 저는 이미 할 말은 다 했습니다만.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점장님도 깊이 반성하고 계시고 본점에서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은행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얘기합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객님.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돈이 있으니 이렇게 대우가 달라지는구나 싶어서요. 만약 제가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과연 부지점장이 직접 전화를 했을까요? 그날 저녁 다현이가 퇴근하고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손자 준호도 함께였죠. 10살짜리 녀석이 할아버지한테 와서 안기더군요. 할아버지, 엄마가 오늘 할아버지가 영웅이었다고 했어요. 영웅은 무슨, 그냥 할 말을 했을 뿐이야.
다현이가 부엌에서 차를 타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실 은행 다니면서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 왜 말 안 했어? 어떻게 말씀드려요? 그냥 직장 생활이 다 그런 거지 하고 참았죠? 애도 키워야 하고 잘리면 안 되니까요. 제가 준호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언제 들어온대? 다음 주 수요일이요. 출장이 일주일 연기됐대요. 그래도 다행이네. 곧 돌아온다니. 다현이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그 돈이 정말 아버님 돈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버님이. 제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놀랐지? 사실 나도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 처음엔 한 5억 정도인 줄 알았거든. 예? 40년 전에 너희 어머니하고 같이 장사를 했어? 작은 구멍가게였는데 그때 번 돈으로 땅을 좀 샀지. 강남 개발되기 전이라 싼 값에 샀는데 그게 나중에 엄청 올랐더라고. 10년 전에 그걸 팔아서 은행에 넣어뒀어? 그런데 왜 그동안 이렇게 검소하게? 돈이 많다고 펑펑 쓸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있어? 이 돈은 정말 필요한 순간에 쓰라고.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 다현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너희 어머니는 늘 그랬어?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그래서 오늘 내가 나선 거야.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그러셨을 거거든. 준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우리 부자예요? 제가 웃으며 준호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란다. 진짜 부자는 가족이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지. 그럼 우리는 진짜 부자네요. 할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으니까. 다현이가 준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진짜 부자야. 다음 날 아침 약속한 시간에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은행 입구에 한기문 지점장과 최서윤 부지점장,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낯선 사람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노진 고객님. 한기문 지점장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한껏 굽신거리는 모습이었죠? 이분들은 본점에서 오신 김상무님과 박 팀장님이십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점 고객관리부 김진수 상무입니다. 어제 일로 정말 죄송합니다. 젊은 여성도 인사했습니다. CS팀 박희정 팀장입니다. 저희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VIP실로 가시죠.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VIP실로 들어가자 한기문 지점장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노진 고객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직원에게 부당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김진수 상무가 나섰습니다. 저희가 내부 조사를 해봤더니 한기문 지점장의 갑질 행위가 어제만이 아니었더군요. 여러 직원들이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알고도 방치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 지점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희정 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선 한기문 지점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다영 과장님께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보상이요? 네, 그리고 서다영 과장님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본인이 원한다면 다른 지점으로 정근도 가능합니다. 물론 승진 심사에서도 우대하겠습니다. 한기문 지점장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서다영 과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기문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점장님, 어제와 오늘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어제는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어리석었다고요? 그게 다입니까? 직원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한기문 지점장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일어섰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말로만 하는 사과는 믿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김진수 상무가 급히 말했습니다. 고객님, 예치금 이전은 일주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세요. 서다연 과장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요. 은행을 나오는데 다연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버님, 다연아. 일하는 중이지? 잠깐 나왔어요. 아버님, 본점에서 사람들이 왔다면서요? 응, 왔더라. 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다연이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갑자기 이렇게 일이 커져서 부담스러울 것 없어? 당연한 걸 당연하게 요구하는 건데 뭐. 그래도 제가 계속 이 은행 다녀야 하는데 괜히 찍히면 제가 다연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 이제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정 힘들면 다른 데로 옮기면 되고. 아버님, 다연아, 기억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한 권리야. 그로부터 사흘 뒤 은행에서 공식 문서가 왔습니다. 한기문 지점장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서다연 과장에게 공식 사과문을 전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전 직원 대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연이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지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기문 지점장님이 전 직원 앞에서 사과하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했대요. 그래? 잘 됐네. 그리고 저한테 본점 가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여기도 이제 괜찮아질 것 같긴 한데 내가 결정해.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고 고객을 대하는 태도도 더 친절해진 것 같았습니다. 한기문 지점장이 직접 나와서 맞았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아직 은행에 있는 게 의외였습니다. 박노진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정직 처분은 다음 주부터입니다. 그 전에 꼭 뵙고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잠시만 봐주시겠습니까? 회의실로 들어가니 전 직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직장 내 상호 존중 서약서라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기문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전 직원이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갑질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입니다. 그리고 그가 서다연을 바라봤습니다. 서다연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다연이가 당황하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기문 지점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다연 과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권위적이고 독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변하겠습니다. 정직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돌아와서는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직원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연이가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저도 일부는 제 실수였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서 과장님.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제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네요. 예, 지금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김진수 상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객님.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런 변화가 일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다현이가 따라 나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덕분에 이렇게 변했어요. 내가 한 건 별로 없어? 그저 잘못된 걸 지적했을 뿐이야.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다들 알면서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다현이를 바라봤습니다. 다현아, 앞으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라. 부당한 일을 보면 목소리를 내는 사람.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 네, 아버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아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오늘 제가 한 일을 자랑스러워 했을까요? 여보, 당신이 남긴 돈을 제대로 썼소?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정의를 위해 썼으니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오.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출장 중인데도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아버지, 다현이한테 들었습니다. 정말 멋있으셨다고요. 멋있긴 뭐가 멋있어? 그냥 할 일을 했지? 그게 멋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러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이익만 챙기는데 돈은 올바르게 쓸 때 가치가 있는 거야. 그냥 쌓아두면 종이 조각일 뿐이지. 아버지 자랑스럽습니다. 그만해라. 쑥스럽잖아.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현이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점으로 가지 않고 마포 지점에 남기로 한 것입니다. 왜 남기로 했어? 여기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더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후배들도 있고 이제 막 바뀌기 시작한 문화를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잘 생각했네. 도망가는 것보다 남아서 바꾸는 게 더 용기 있는 일이지. 그리고 한 달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현이가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했다는 것입니다. 실력을 인정받아 특별 승진을 했다고 하더군요. 아버님, 제가 차장이 됐어요. 축하해. 정말 잘 됐다. 이것도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실력이지. 나는 그저 계기를 만들었을 뿐이야. 3달이 지났습니다. 한기문 지점장이 정직을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권위적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직원들과 소통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한기문 지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노진 고객님, 한기문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카페에서 만난 한기문 지점장은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 다행입니다. 박 고객님 덕분입니다. 그날 일이 없었다면 전 계속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을 존중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로 대하겠습니다. 그의 눈에 진정성이 보였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약속대로 은행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서로 농담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다현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래, 어때? 많이 좋아졌어? 네, 정말 많이 변했어요.
지점장님도 완전히 달라지셨고 직원들도 다 행복해해요. 잘 됐구나. 한기문 지점장이 다가왔습니다. 박 고객님 오셨습니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안내한 곳은 직원 휴게실이었습니다. 벽에는 서로 존중하는 일터라는 액자가 걸려 있었고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시판도 있었습니다. 이제 매주 직원들과 소통 시간을 갖습니다. 건의사항도 듣고 개선할 점도 함께 논의하고요. 좋은 변화네요. 이 모든 게 박 고객님 덕분입니다. 그날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구나. 한 사람의 목소리가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구나. 저는 올해 76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건 돈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올바름을 지키는 용기, 약자를 보호하는 마음,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혹은 누군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걸 봤을 때, 모른 척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는 용기 말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겐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잃을 게 별로 없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니어들의 힘입니다. 한기문 지점장이 정직에서 복귀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다현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큰일 났어요. 은행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일이야? 설마 또 지점장이? 아니에요. 이번엔 다른 지점이에요. 서대문 지점에서 직원 한 명이 자살 시도를 했대요. 상사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마포 지점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세상이 다 바뀌는 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 직원은 어떻게 됐어? 다행히 목숨은 건졌대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그런데 아버님, 제가 그 직원을 아는데 저랑 동기예요. 유진이라고 정말 착하고 성실한 친구거든요. 다현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제가 뭔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행에서는 쉬쉬하면서 덮으려고 하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지점의 문화를 바꾸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더 큰 싸움을 해야 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다현이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같이 가자. 먼저 그 직원을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다음 날 다현이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에는 창백한 얼굴의 젊은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유진이라는 그 직원은 겨우 30살이었습니다. 유진아, 나야. 다현이? 유진이가 다현이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미안하지. 몰랐어? 저는 조용히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현이 시아버지입니다. 박노진이라고 합니다. 유진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 혹시 마포 지점 사건 때 그분이세요? 그 사건을 아시는군요. 은행 전체에 소문이 났어요. 직원을 위해 나서주신 고객님이 계셨다고. 저도 그런 분이 우리 지점에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유진이는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대문 지점의 부지점장이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소한 실수를 빌미로 매일 질책하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심지어 휴일에도 개인적인 일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신고는 안 했어? 했어요. 인사팀에도 감사팀에도. 하지만 다들 좀 참아보라.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제대로 조사도 안 했어요. 오히려 제가 문제 직원 취급받았고요. 다현이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언니, 저 이제 은행 그만둘 거예요. 다시는 그런 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진 씨, 혹시 증거가 있나요? 녹음이나 메시지 같은 거요. 유진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다 있어요. 녹음도 있고 카톡 메시지도 있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욕설과 인격 모독이 일상적이었고 명백한 갑질의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유진 씨,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요? 은행이 얼마나 큰 조직인데, 큰 조직일수록 여론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저에겐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카드가 있죠? 다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또 예치금으로?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이번엔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야겠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은행의 갑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 도움이 필요하다. 민호는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현재 대기업에서 전략기획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직 문화와 시스템 개선에 대해 잘 알고 있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데요? 비영리 재단을 하나 만들려고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돕는 재단. 내가 기획안을 좀 만들어 줄 수 있겠니? 아버지가 그런 걸 하시려고요? 나이 먹고 가만히 있기엔 아직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어때, 도와줄 수 있겠어? 당연하죠. 제가 이번 주말에 내려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주 금요일 저는 다시 은행 본점을 찾았습니다. 미리 약속을 잡아둔 터라 김진수 상무가 직접 맞아주었습니다. 박노진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서대문 지점 사건 아시죠? 김진수 상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 일을? 자살 시도까지 한 직원이 있는데 은행에서는 쉬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사 중입니다. 조사요? 피해자는 병원에 누워 있는데 가해자는 멀쩡히 일하고 있더군요. 그건, 저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유진 씨가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입니다. 녹음, 메시지, 이메일, 다 있습니다. 김진수 상무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 언론에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은행, 직원 자살 시도, 묵살 이런 제목이 일면에 뜨겠죠? 고객님, 그러시면 저는 은행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바꾸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왔습니다. 제안이요? 첫째, 서대문 지점 부지점장을 즉시 징계 해임하고 유진 씨에게 공식 사과 및 적절한 보상을 할 것. 둘째, 전 지점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 셋째, 제가 만들 재단과 협력해서 직원 인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것. 김진수 상무가 당황했습니다. 재단이요? 네, 일터정의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비영리 재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지원하고 기업 문화 개선을 돕는 재단이죠. 그게 은행과 무슨? 은행이 첫 번째 파트너가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행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함께하는 거죠. 김진수 상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은행장님께 보고드려야. 그러세요? 대신 일주일 안에 답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을 나오니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장을 일찍 마치고 온 것이었죠? 아버지, 어떻게 되셨어요? 일단 공은 던졌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지. 제가 재단 설립 관련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같이 보시면서 논의하시죠.
집에서 민호와 함께 재단 설립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민호의 아이디어는 훌륭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를 돕는 것을 넘어서 기업 문화를 바꾸는 교육 프로그램, 상담 시스템, 그리고 우수기업 인증 제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재단이 있으면 정말 많은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 회사에도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더 필요한 거야. 한 사람, 한 회사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바꿔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니까. 사흘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행장이 직접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본점 최고층에 있는 은행장실.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정진호 은행장은 60 초반의 점잖은 신사였습니다. 박노진 고객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광은요? 그저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김상무에게 보고받았습니다. 재단 설립 계획도 검토했고요. 솔직히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감사요? 네. 사실 저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크다 보니 제대로 파악하기도 해결하기도 어려웠죠? 고객님의 제안이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진호 은행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객님의 제안을 모두 수락하겠습니다. 추가로 재단 설립 기금으로 10억을 지원하고 매년 운영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은행이 진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으니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해 주십시오. 저는 정진호 은행장과 악수를 했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일터 정예 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저와 민호 그리고 다현이가 중심이 되었고 뜻을 같이 하는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들이 합류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당연히 은행과의 협력이었습니다. 전 지점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체 직원의 40%가 어떤 형태로든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은행은 즉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엄중 징계를 받았고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상과 심리치료를 지원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익명신고 시스템과 독립적인 감사 시스템이 도입되었다는 점입니다. 유진이도 건강을 회복하고 복직했습니다. 서대문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으로 옮겨갔고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했죠? 박노진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유진 씨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재단의 활동은 금세 입소문을 탔습니다. 다른 기업들에서도 문의가 왔고 피해자들의 상담 요청도 쇄도했습니다. 어느 날 한기문 전 지점장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일반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죠? 박 선생님, 제가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요? 네. 제가 가해자였던 사람으로서 다른 가해자들을 교육하고 싶습니다. 왜 그것이 잘못인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제 경험을 통해 전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진정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죠. 한기문 씨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변화한 과정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그의 강의는 뜻밖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가해자들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것이죠. 재단 설립 6개월 만에 우리는 50건이 넘는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가릴 것 없이 다양한 곳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재단이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강화하려고 한대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아직 갈 길이 멀지. 다현이도 재단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은행 일과 병행하면서도 주말마다 나와서 상담을 하고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아버님, 요즘 정말 보람 있어요. 제가 겪었던 일이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도움이 되다니. 그게 진짜 산 경험이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법이야. 1년이 지났을 때 재단은 올해의 사회공헌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사람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하루가 고통이 아닌 보람이 되도록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에는 다현이와 민호, 그리고 우리가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도 있었고 심지어 한기문 씨도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당신이 참 자랑스러워요. 돈을 이렇게 의미 있게 쓰다니?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는 올해 77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기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이 들면 조용히 쉬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경험과 지혜, 그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용기.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호수의 파장을 일으키듯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그날 은행에서 일어선 것처럼 여러분도 부당한 일을 보면 일어서세요. 그것이 바로 정의의 시작입니다. 재단이 설립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78배 나이에도 매일 출근한다니 주변에서는 대단하다고들 하지만 저에겐 이것이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KBS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비서 직원이 일정을 브리핑했습니다. 재단이 유명해지면서 이런 요청이 자주 들어왔죠? 또 인터뷰야?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엔 특별한 이유가 있대요. 한기문 전 지점장님의 변화 스토리를 다큐멘터리로 만든다고. 한기문? 그 이름을 들으니 2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오만하고 권위적이던 그가 이제는 우리 재단의 핵심 강사가 되어 있었죠? 알겠어. 한기문 강사도 함께 인터뷰하자고 해. 그때 민호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민호는 회사를 그만두고 재단의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재단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대요. 각 지역에 분원을 설립하는 데 예산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말? 드디어 정부도 움직이는구나. 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유진 씨 기억하시죠? 서대문 지점에서 자살 시도했던? 물론 기억하지. 어떻게 지내? 이번에 은행 본점 과장으로 승진했대요. 그리고 직원 인권보호부서를 새로 만드는데 거기 팀장으로 발탁됐다고 합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유진이가 이제는 다른 직원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되다니요. 오후에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다현이가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현이는 이제 은행 차장이면서 동시에 우리 재단의 전문 상담사로도 활동하고 있었죠? 아버님 오셨어요? 응, 어때? 오늘 상담은? 오늘은 특별한 분이 오셨어요. 대기업 임원인데 자기가 그동안 부하 직원들에게 너무 가혹했던 것 같다고.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러 오셨대요.
가해자가 스스로 찾아온 거야? 네, 요즘 이런 분들이 늘고 있어요. 우리 재단 활동이 알려지면서 자신도 바뀌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피해자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가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한기문 씨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겸손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는 그를 보면 과거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대구에서 강연하고 왔습니다.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수고했어요. 어떤 분들이 오셨대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다들 직원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제 경험을 들으시고는 많이 공감하시더라고요. 한기문 씨는 이제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내가 괴물이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그의 강연은 특히 관리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죠. 이사장님,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다 이사장님 덕분입니다. 그날 은행에서 이사장님이 나서지 않으셨다면 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을 거예요. 변한 건 한기문 씨 자신이에요. 저는 그저 거울을 보여줬을 뿐이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재단을 시작하면서부터 매일 쓰기 시작한 일기였죠. 오늘도 작은 변화들을 목격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조직 문화가 개선되는 모습들. 이 모든 것이 그날 은행에서 시작됐다니 신기할 따름이다. 작은 용기가 큰 파장을 만든다는 걸 매일 실감한다. 다음 날 KBS 다큐멘터리 팀이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PD가 물었습니다. 박노진 이사장님, 그날 은행에서 일어서실 때 무서우시지 않으셨나요? 무섭기보다는 화가 났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모습에 75의 나이에 그런 일에 나서신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눈치도 보고 앞날도 걱정되고 그랬겠지만 이 나이에는 잃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더 당당할 수 있었죠. 한기문 씨의 인터뷰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가해자였습니다. 권력에 취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했죠. 하지만 박 이사장님을 만나고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변화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네, 정말 어려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기도 했죠. 하지만 제 딸이 해준 말이 큰 힘이 됐어요. 아빠가 변하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다고. 그 말에 더 열심히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우리 재단이 도운 여러 사례들도 다뤘습니다. IT 회사에서 상사의 폭언에 시달리다 우울증에 걸린 개발자, 병원에서 선배 간호사들의 태움으로 퇴사를 고민하던 신입, 간호사, 공장에서 반장의 횡포로 고통받던 생산직 직원들, 그들 모두가 재단의 도움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PD가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이 다큐가 방송되면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침묵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라고,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한 달 후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 다음 날 재단 전화가 불통일 정도로 상담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민호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버지, 이대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상담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더 많은 전문가들을 영입하자. 그리고 온라인 상담 시스템도 구축하고. 예산이 문제인데. 그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국내 최대 재벌 그룹 회장이었습니다. 박 이사장님, 다큐멘터리 잘 봤습니다. 저희 그룹도 직장 문화 개선이 시급한데 재단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자금은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이후 여러 대기업들이 앞다퉈 재단과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이미지 개선이 아니라 진정으로 조직 문화를 바꾸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었죠.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재단은 이제 전국 10개 도시에 지부를 두고 100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는 큰 조직이 되었습니다. 저는 80의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출근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4년 전 그날 은행에서 실수를 했다가 한기문 지점장에게 모욕을 당할 뻔했던 그 고객이었습니다. 이사장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사장님이 나서주신 덕분에 큰 용기를 얻었어요. 아, 그때 그분이시군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인데 그날 이후로 부하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꿨어요. 이사장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제게는 큰 가르침이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들. 재단 5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 기업 대표들, 그리고 우리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축사를 하러 나온 노동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일터 정의 재단은 대한민국 노동 문화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도 재단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는 답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전 저는 그저 며느리를 도우려고 일어섰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 이룬 일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낸 피해자들, 변화를 결심한 가해자들, 그리고 함께 노력해준 모든 분들이 만든 기적입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다현이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현이는 은행 부지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버님이 시작하신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현아, 이제는 너희들이 이어가야 해.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은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손자 준호도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법대에 다니며 노동법을 전공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저도 졸업하면 재단에서 일하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약한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먼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난 5년을 돌아봤습니다. 75세 시작한 일이 80이 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니. 누군가는 노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무모하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노년이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지 못했던 일들, 두려워서 나서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있으니까요. 잃을 게 없다는 건 때로는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그날 밤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돈을 정말 잘 쓰고 있소? 단순히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 당신도 기뻐하겠지?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언제나처럼 재단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SOS 전화가 올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한 번에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한 사람씩, 한 조직씩 바꿔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모든 일터가 사람을 존중하는 곳이 되겠죠? 제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겐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경험, 지혜, 그리고 두려움 없는 용기.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부당한 일을 목격하신다면 못 본 척하지 마세요. 작은 목소리라도 내보세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제가 그날 은행에서 일어선 것처럼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바로 정의를 향한 용기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운 경험, 혹은 누군가의 용기에 힘을 얻은 경험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용기를 북돋우면서 말이죠. 감사합니다.